우리도 한국인처럼 똑같이 대해달라고요. 우리도 한국만큼 월급 주고 한국처럼 일 적게 하고 싶다고요. 최근 한 달째 이어오고 있는 인도 삼성 공장 파업에서 인도의 강성 노조가 점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에서 철수카드를 고려하자 인도 정부 측에서 황급히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강성 노조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이니 한국 직원들이 받는 대우를 똑같이 해달라는 주장을 하며 파업을 무기한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인도 공장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 폭락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인도 노동자들의 파업의 뒷 배경에는 현재 또 다른 세력이 개입한 건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주의자가 개입하여 강성 노조를 부추기고 있는 게 확실하다는 의혹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시위가 시작된 계기가 도대체 어디부터였나 따져봤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구사항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사내 네트워크에 올라온 인도 인사팀의 이야기를 번역해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영국 출신의 30대 인사팀장 올리버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인도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최근 한국에서도 인도의 파업 소식이 많이 전달된 듯한데 지금 첸나이 지역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처음 인도에 공장을 설립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이번 인도 법인을 차릴 때 인도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에서 그들은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일관했죠. 아무래도 삼성 같은 대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인도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어느 정도 기술을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세금 감면과 부지 제공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덕분에 공장 설립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현지 직원 채용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번 파업이 이렇게 심각하게 퍼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원래 인도 노동자들은 자잘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긴 했죠. 식당 메뉴 개선이나 휴게시설 확충 같은 건 수시로 불만을 표시하곤 하거든요. 당연히 저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가능하면 모두 수용하려 노력했어요. 삼성 측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생산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라는 모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파업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시작됐다면 믿으시겠어요? 어느 날 한 직원이 저에게 면담을 요청해왔어요. 라훌이라는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죠. 라훌은 평소에도 성실하게 일하던 직원이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라훌이 제안하는 내용이라면 조금 무리한 내용이라도 들어줄 용의가 있었어요. 참 선한 직원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라훌은 에어컨 버스를 좀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통근 버스 중 5대에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더 늘려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의 더운 날씨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요구였죠. 저는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요구사항이라면 충분히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라훌이 다시 면담을 요청해왔습니다. 2차 협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 설치에 무슨 2차 협상이 필요한지 의아했지만 좀 더 일정을 당겨달라고 부탁하려나 가볍게 여겼죠. 하지만 면담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라훌과 함께 아미트라는 직원이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미트는 공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불만도 굉장히 많고 일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직원이라 골치가 아팠죠. 저는 아미트의 등장에 왠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면담이 시작되자마자 아미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라훌은 그 면담 내내 입도 뻥긋 않더라고요. 아미트는 다짜고짜 급여 인상을 요구했어요. 그것도 터무니없는 수준으로요. 저는 아미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재 첸나이 지역의 공장 노동자 평균 임금은 1만 9천 루피 정도예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만 원 수준이죠. 그런데 삼성은 이미 그 금액의 2배에 가까운 3만 5천 루피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56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죠. 사실 처음 이 급여를 책정할 때 저는 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노동자 평균 임금 정도로 맞추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굳이 삼성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평균 임금의 2배나 되는 금액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때 함께 일하는 김 팀장이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김 팀장은 삼성이 인도로 온 이유는 단순히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의 인도 직원들이 급여를 잘 받으면 해당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인도 정부가 삼성에 제공해준 혜택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팀장의 말을 듣고 저는 깊이 반성했어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사람을 부품처럼 취급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거죠. 삼성은 항상 글로벌 기업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김 팀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결국 그 급여 수준에 동의했었습니다. 그러니 아미트가 받는 금액은 이미 평균 노동자들의 임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는데도 지금 현재 급여의 2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미트는 노동시간 단축과 추가 수당 인상까지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운영한다면 회사의 재정 상황은 엉망이 될 게 뻔했죠. 저는 아미트의 요구를 듣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할 생각을 했을까 싶었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미트는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듯 강하게 주장하더라고요. 그 옆에 라훌의 표정은 달랐어요. 라훌은 아미트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굉장히 곤란해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라훌은 아미트와 뭔가 이야기한 게 있는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건 무조건 받아줄 수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먼저 아미트의 요구사항을 잘 들었다고 설명하고서는 현재 삼성이 지급하고 있는 급여가 이미 지역 평균의 2배에 가깝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라훌이 요구한 에어컨 설치는 105대가량 증설할 예정이라고 했죠. 그런데 아미트는 자기들 요구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말이냐고 얘기하고서는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며 그 즉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월급 인상만 해주면 순순히 물러나려고 했는데 노조가 생긴 이상 더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더한 조건을 내걸었어요. 월급 2배 인상에 근로시간은 단축해달라며 더한 생떼를 쓰더라고요. 아미트는 현재 주 6일 근무제인데 한국처럼 주 5일 근무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도 인도가 더우니까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삼성의 직원이고 삼성은 한국 회사니 한국처럼 대우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왜 사람을 차별하냐고 했어요. 이건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고 했죠. 그러면서 더 높은 직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일단 오늘은 더 이상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일단 삼성은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돌아가달라고 했습니다. 아미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라훌은 옆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라훌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괜히 여지를 줄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라훌의 눈빛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김 팀장이었으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김 팀장은 현재 한국 출장 중이라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면담이 끝나고 나서 저는 즉시 내부 직원들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연히 모두들 아미트의 요구가 터무니없다는데 동의했어요. 우리는 이 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초기에 라훌이 요청했던 에어컨 버스 확대와 직원 복지를 조금 더 높여주는 방향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이긴 하거든요. 그치만 노조까지 만들겠다는 아미트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라훌과 마주쳤어요. 라훌의 표정이 여전히 어두웠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제 사무실로 불렀어요. 라훌은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라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긴 노조에 들고 싶지 않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라훌이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면담을 했다고 얘기했고 팀장님이 긍정적으로 해주신다길래 기쁜 마음에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얘기했는데 아미트와 그 일행이
갑자기 다가와 그것 가지고 만족하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는 이런 노조들이 파업하는 게 흔한 일이라고 하더니 한국의 어떤 기업도 노조가 끝까지 해달라고 뗐으면 다 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뗐으면 가능하다며 라훌 보고 2차 면담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고 했어요. 2차 면담을 가기 전 라훌 보고는 입도 뻥끗 하지 말라고 했고 그 전에 다른 직원들도 몇 명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모두 공산주의에 관심이 많은 직원들이었어요. 부자들만 돈을 많이 버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인도의 부는 정말 일부만 가지고 가는데 말이 되냐고 했어요. 그리고 삼성은 돈도 많이 벌면서 우리 피를 빨아먹는다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라훌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자긴 원치 않고 나가고 싶다고 얘기했고 그들은 쉽게 라훌을 놔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라훌의 집과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며 그들이 위험에 처하는 걸 원치 않으면 자신들과 함께 투쟁하자고 했죠. 라훌에겐 홀어머니가 계셨고 라훌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상황이 꽤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했고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라훌의 말에 따르면 이미 많은 직원들이 그 노조와 함께 하기로 했고 일부는 자기처럼 어쩔 수 없이 노조에 든 사람들도 있다고 했죠. 저는 다음 날 아미트에게 에어컨 버스 확대와 일부 복지 외에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고 아미트는 회사 측의 제안을 듣자마자 돌연 총파업에 들어갔어요. 이 순간부터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첸나이 공장은 삼성의 인도 전체 물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이 공장이 멈추면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길 게 뻔했어요. 그러면서 협상안에 이 내용도 추가해달라고 얘기하며 점점 더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어요. 만약 직원이 사망하면 직장도 승계해달라고 하고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으니 학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죠.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들이 한국 삼성과 비교하며 차별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한국 삼성 직원들은 재택근무도 한다던데 우리도 재택근무를 원한다는 말과 더불어 무조건 똑같은 복지를 해달라고 주장했어요. 어떻게 한국 직원들과 같은 대우를 바라는 건지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아미트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아미트를 비롯해 공장에서 특히 문제가 많았던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들은 시위 행진을 할 거라며 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공장 근처에서 시위 행진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얻을 것이 없다며 회유하려 했지만 들은 척도 않더라고요. 노조 측에선 정말 통보한 날짜에 시위를 하는 듯 했고 저는 골치가 아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도 정부 측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첸나이 근처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노조 파업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정부 관계자는 갑자기 정말 죄송하다며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되지도 않아 바로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즉시 경찰을 보내 해당 시위대를 불법 시위로 간주하고 100명 가까운 직원들을 모두 구금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구금 장소였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 구금시킬 장소가 부족했고 인근 결혼식장까지 수배해 4군데로 나눠 가둬놓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 후 다시 정부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매우 공손한 태도였어요. 너무 미안하다며 이런 일이 생기면 미리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인도 입장에서는 삼성이 떠난다고 하면 손해가 막심했어요. 물론 삼성 측에서도 그간 설비 투자 비용과 공장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그간 인도 정부에서 거의 무상으로 지어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발 들어와 달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세금도 파격적으로 낮춰주고 공장 부지며 건립에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노조 때문에 이게 모두 무산돼서 삼성이 떠난다면 삼성을 비롯한 다른 기업들도 철수를 고려하거나 투자하려던 기업들도
투자 회수를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는 인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강성 노조는 날이 갈수록 요구사항이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출근하지 않고 회사 앞에 천막을 깔고 시위를 이어갔어요. 더 황당한 건 그들이 회사의 화장실이나 급식시설은 그대로 이용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급식 문제는 정말 골치 아팠습니다. 사실 인도 공장의 급식은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일한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인도 공장에도 한국 직원이 있으니 한국 직원만 따로 먹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식에 인도식에다 저 같은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서양식까지 거의 뷔페식으로 차려져 있었어요. 영양적으로도 맛도 우수한 식단이라 점심시간마다 만족도가 높았죠. 노조는 일을 안 하고 파업한다면서 점심시간에는 회사 구내식당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가는 게 정말 기생충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들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한편으로는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회사 이전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투자한 비용도 많고 인도 정부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외교부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우 웨이였어요. 리우 웨이는 저를 보자마자 곧바로 파격적인 제안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직접 공장 부지를 다 봐뒀고 건설에는 한 달 정도의 시간만 주면 바로 인도 공장과 똑같은 공장을 지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공장 건설과 부지 이용 비용 모두 향후 5년간 금액을 받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다른 기업 대비 50% 할인가에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파격적인 조건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다음 제안이었어요. 향후 관세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물류 비용도 대폭 인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제안이면 공장 이전에 드는 비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의문이 들었어요. 왜 경영팀이 아니라 인사팀인 제게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죠. 리우웨이는 경영팀은 대부분 한국인이라 프로세스를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영국인인 제게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리우웨이는 얼른 인도 직원들을 이참에 다 잘라버리고 바로 중국으로 넘어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리우웨이에게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다른 팀원들과도 얘기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리우웨이는 삼성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모두 다 들어주겠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최근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어서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사활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테니 뭐든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리우웨이는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며 자기와 다이렉트로 연락할 수 있는 한라인이니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상한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가 왔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중국 조건이 이렇다고만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끝까지 석연찮았죠. 그런데 다음날 한국에 있던 김 팀장이 생각보다 빨리 인도로 돌아왔어요. 노조 파업 얘기를 듣고 예상 일정을 좀 더 당겨 인도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김 팀장은 곧바로 상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제 있었던 중국 외교부 직원의 방문이 떠올랐어요. 저는 김 팀장에게 중국으로 이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그의 반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김 팀장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인도보다 중국 노조가 더 심하다고 말하면서 거긴 아예 공장을 무단 점거할지도 모른다며 학을 떼었습니다. 김 팀장은 중국의 강성 노조 사례들을 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2018년 선전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경영진을 감금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의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일단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공장 이전이나 폐쇄도 노조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김 팀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중국 외교부 직원의 방문부터 그가 제안한 파격적인 조건들까지 모두 얘기했습니다. 김 팀장은 운영팀이 다 한국 사람이라 아예 CR도 안 먹힐 것 같아서 바로 제게 왔나 보다며
중국과는 절대 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 직원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그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밖에 큰일 났다고 얘기하더군요. 나가봤더니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성 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리프를 인질로 잡고 난동을 피우고 있었어요. 아리프는 나이가 어린 직원으로 기존의 노조에 들지 않고 계속 출근해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위험해 보였어요. 아리프처럼 비교적 나이가 어린 직원들은 어른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들지도 않았죠. 사실 그 나이치고는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어린 직원들의 그런 모습이 노조 위원장의 눈에는 거슬렸던 모양이었어요. 현재 대부분의 직원이 파업에 동참하는 바람에 아리프를 비롯한 어린 직원들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철야 작업까지 하며 최대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리프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노조 위원장은 다른 어린 직원들 보란 듯이 계속 노조 측에 들지 않고 출근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막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노조원들은 이미 한통속이라 그런지 위험한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있었어요.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정말 아리프가 다칠 것 같았어요. 노조 위원장은 뾰족한 유리병을 아리프의 목에다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출근하는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노조 측으로 넘어오면 아리프도 너희도 모두 안전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공포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바로 경찰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노조 위원장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찔리는 거라며 계속 협박을 이어갔거든요. 아리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 못했어요. 그러자 김 팀장이 갑자기 나서서 말로 회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직원 한 명 찔러서 뭐가 바뀌겠냐고, 차라리 자기를 인질로 잡고 회사 측과 딜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바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악질 노조 위원장은 김 팀장의 말을 듣고 잠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계속 변하는 게 보였어요. 김 팀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성큼성큼 그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여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 팀장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당황한 노조 위원장은 유리병 조각을 김 팀장에게 댔다가 아리프의 목에 댔다가 허둥지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 아리프의 목에 병조각이 스쳤고 아리프가 아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모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놀란 건 노조 위원장이었어요. 노조 위원장이 잠시 빈틈을 보이는 순간 김 팀장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발로 유리병 조각을 차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김 팀장은 노조 위원장을 엎어치기 했습니다. 순식간에 노조 위원장을 제압했는데 사실 노조 위원장 덩치는 김 팀장의 거의 2배였거든요. 그러면서 김 팀장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새파랗게 어린 직원을 인질로 이렇게 하는 건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만 보고 있었던 직원들도 정신 차리고 똑똑히 보라고 얘기했어요. 나머지 직원들도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곧바로 회사 측 직원들이 바로 노조 위원장을 붙잡아 세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 즉시 김 팀장은 유리병에 베인 아리프의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곤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야겠다고 말했고 제가 차를 운전해 직원을 태웠어요. 가는 내내 김 팀장은 아리프의 상처를 걱정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리프의 상처는 깊이 베이지 않았지만 흉터가 질 것 같아 걱정이었죠. 아리프는 아까 정말 무서웠는데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김 팀장은 아리프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리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병원에도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리프에게는 당분간 쉬라고며 회사에서 모든 걸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김 팀장에게 도대체 그런 무술은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봤어요.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김 팀장은
군대에서 배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군대는 뭐 하는 곳이길래 그런 게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특전사 출신이더라고요.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김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특전사는 맨손 격투기부터 시작해 각종 무기 사용법까지 배우는데 심지어 수중 침투와 고공 강화 훈련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오늘 그의 행동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솔직히 김 팀장은 호리호리하고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 깡다구와 힘이 어디서 나왔나 싶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특전사의 훈련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만약 오늘 저만 있었더라면 아마 순순히 노조 위원장의 말을 들어줬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 팀장은 상황을 순식간에 제압했고 노조 직원들도 꽤나 겁을 먹었을 것 같았죠. 그러면서 김 팀장은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며 공장 이전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장 이전은 정말 큰 결정이니까요. 저는 베트남 공장도 쉽지 않고 태국에 가기도 어려운데 어디로 이전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김 팀장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차라리 한국은 어떻냐고 했어요. 김 팀장의 말을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은 평균 임금이 굉장히 높아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게 분명했거든요. 그러자 김 팀장은 평균 임금은 높더라도 한국은 성실한 사람들이 많아 불량 확률이 확 줄어들 거고 한국 기업이라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성실한 거야 잘 알고 있었죠. 여기 직원들만 봐도 그랬습니다. 김 팀장과 다른 한국 직원들은 항상 열심히 일했고 책임감도 강했어요. 김 팀장은 무엇보다 어린 직원을 인질 삼아 이런 행위까지 벌인 노조를 그대로 봐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영업팀과 공장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김 팀장이 말했어요. 다음 날 영업팀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날 오후에 정부 부처 관계자가 공장을 방문했어요.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반응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부 관계자는 어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이 문제는 최대한 인도 정부에서 해결해 줄 테니 공장 이전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간다고 해도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은 있었어요. 한국의 강성 노조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특히 2018년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당시 현대자동차는 하루에 약 1230억 원의 생산 차질을 겪었다고 해요. 이는 3000대 이상의 차량 생산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죠. 강성 노조는 어디서나 회사 입장에서는 큰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 같네요. 인도 정부가 아무리 우호적인 입장을 내보이더라도 삼성전자 측에서 계속 남는 결정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고민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 노조는 어디서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저번 양궁 감독님께도 몹쓸 짓을 하더니 꼭 뒤통수를 치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